오늘 그 이상엽 우리 소장님이 개그를 시작해가지고 꼭 개그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챗GPT 확 찾아가지고 하나 찾아냈는데 예. 피자가 웃으면 혹시 피자 드시는 아까 스파게티가 스파게티라 그러셔서 피식입니다. 피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네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우리 그 제 오른쪽 왼쪽이죠. 앞에서 보시면 우리 문태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문태훈 교수님은 중앙대 명예교수시고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그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공동회장 맡으시고 그 전에는 이제 환경정책학회 회장도 맡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진호 교수님인데 그 에너지 공과대학이라고 아시죠? 예, 우리 총장 직무대행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에너지 공과대학에 이제 석자 교수 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에너지학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상호 국민대 교수님. 예. 이상호 교수님은 뭐 우리 환경 쪽, 그 물 쪽에 아주 뭐 연구를 매우 잘하시는 분이고요. 최근에는 사업단 단장 연구단인가요? 예, 단장님도 하고 계셔서 아주 큰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남대 장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장영철 교수님도 순환경제사업단장님 하고 계시네요. 우리 장영철 교수님은 뭐 워낙 순환경제, 폐기물 이쪽 분야에 뭐 많은 그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대개 저희가 그 리더스 포럼, 환경 리더스 포럼 할 때는 이 포럼 이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발제나 또 토론 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문태훈 교수님 토론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문태훈입니다. 우선 환경부의 그 정책 영역 범위를 훨씬 넘어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렇게 조직이 확대되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 저는 그 평소에 환경부의 역할이 계속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점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책 어떤 위계를 보면은 가장 상위에 있는 정책이 인구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 정책이 큰 방향이 돼 가지고 이제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경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산업 정책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자원 정책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상위 계층의 정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죠. 찌끄러기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환경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들을 이제 제거하는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정책에 머물고 있었는데 항상 이제 이 문제를 엔드 오브 파이프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위의 자원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서 환경 오염 물질들을 최소한 발생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은 밑에서 구태여 사후적으로 더 큰 돈을 들여가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별적인 오염 물질의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지만 그 법령을 넘어서 자원 사용의 문제라든지 산업 정책의 문제라든지 경제 정책, 심지어 인구 정책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 조직이 확대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또 환경부 응당 그런 넓은 정책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지금까지 이제 해온 정책들은 굉장히 협소한 사후 오염 물질의 제거라든지 거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오염 물질이나 환경 훼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전적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전적 정책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 수단들이 환경영향 평가였죠.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게 환경부가 너무 지나치게 좁은 범위의 환경영향 평가를 해왔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자원이나 또는 자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미래 세대의 복지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 뭐 이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이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하게 되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 뭐 이런 것들에 근거한 환경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정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탄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 보면은 물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선돼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제 국가 기본 계획입니다. 국가 기본 계획에서 보면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 투자가 이제 5년 동안 총 한 90조가 이제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90조라고 하면은 1년에 거의 18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18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보면은 농림부나 과학기술부가 1년에 이제 예산을 한 18조 정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정부 부처 중에서 이제 8위, 9위 정도 되는 부처의 예산을 재정 투자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이제 뭐 18조 정도가 이제 투자되었다고 이제 투자가 할 것이라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 투자를 했으면은 얼마만큼 그 투자 효과가 있었는지가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세연구원이나 재정연구원 같아서 나오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1년에 15조라는 돈을 쓴다고 계획은 있었는데 그 15조가 얼마만큼이나 기후 변화를 위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했는지 이조차도 평가가 되질 않고 전체 돈이 과연 평균 뭐 18조 정도나 쓰였는지도 집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재정 투자를 얼마만큼이나 했는지를 조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보려고 했는데 숫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산에 돈을 쓸 때 단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배정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위 사업에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이 단위 사업이 탄소를 얼마만큼이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가 사전에 분석이 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단위 사업에 돈을 얼마 썼기 때문에 총 얼마를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결과로 탄소 배출이 얼마만큼이나 감소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혀 집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전문가들도 집계를 못하고 있는 판국에 과연 우리나라가 18조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18조를 썼다 하더라도 그 18조 쓴 돈이 얼마만큼이나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히려 악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정책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돈을 쓰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든지 새로운 방식을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이 돈을 쓴 것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인 편익이라든지 사회적인 편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깜깜이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로 한 가지만 든 것인데 다른 분야를 보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파리 협약에서 이제 굉장히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오른 제안이 프랑스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농림부 장관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고 하면은 토양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1000분의 4 운동을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4 per 1000 운동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 논리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1년에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0.4%씩만 늘려가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흡수하고 매년 배출되는 지구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정도의 탄소를 흡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는 그래서 토양이 탄소를 포함하는 흡수하는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0.4%씩만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자. 뭐 이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농림부 장관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이 정말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환경부에 계시는 모 관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토지 개량이라고 하면은 농림부 소속인데 그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상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 기후에너지 부로 이제 만들어지는 저는 가장 큰 그 기본적인 논리가 우리나라의 부서들이 서로 칸막이 형상이 너무나 심해서 모든 문제들이 지금 여러 부처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거기서 지혜를 짜내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게 사일로 이펙트가 너무 커서 다른 부처하고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전혀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런 그 조직 풍토를 금방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차라리 프랑스에서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프랑스에서 생태 전환부라고 그래가지고 한 환경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을 뭐 환경뿐만 아니라 기후, 에너지, 토지 이용, 교통, 농촌 이 다 포함해가지고 한 부처에 다 집중을 시킵니다. 집중을 시켜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부처 간에 어떤 갈등 없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런 모델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과 같은 부처 이 할거주의의 문제에서 부닥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못 만든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렇게 대부처주의로 가서 그 부처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면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환경부의 조직 구조가 조금 더 통합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이제 이 평소에 자주 했던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전 이번 이 그 조직의 어떤 그 확대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제 환경부가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는 굉장히 명료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탄소 중립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환경부는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는 더 큰 정책적인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하고 협업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는 예전에 사후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또는 예방하는 이런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부 부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리딩하는 그런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전략적인 플랜이 돼야 되고 비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까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토지 개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그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이제 이게 일종의 그 강제적 협약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협약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런 분야도 이게 뭐 토지 관련되는 문제니까 이 농림부에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이 적극적으로 이 포괄적인 더 넓은 비전을 가지고 이 국정을 선도해 나가는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문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환경부의 역할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지금 이제 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 조직이 돼가지고 있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조금 더 담대하고 비전과 새로운 정책적인 방향, 새로운 정책적인 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시켜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이, 감사합니다. 우리 문태영 교수님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님 하셔가지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영태 국장님 메모 다 하셨습니까? 환경부가 어떻게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 우리가 환경부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뭐 폐기물 관리 뭐 이런 이슈에서 물환경 통합, 수자원공사하고 통합되는 그런 이제 부처로 크게 또 성장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파트까지 이렇게 아주 큰 아주 아까 대부처주의라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이제 큰 부처가 돼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하여튼 더 큰 역할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점이라든가 우리나라 그 정책들이 주로 계획은 얘기하고 그 계획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윤재영 교수님께서 원래 환경 그 한림원 행사에 저를 왜 초청하나 그랬더니 아마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생겼으니 그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또 환경 한림원 회원님들한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국한해가지고 실제 지금 현상이 어떻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은 뭔지 그런 걸 위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농담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농담을 할지 모르고 좀 이 주제에 좀 어울리는 가벼운 그 저 정보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챗 GPT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챗 GPT 가지고 이렇게 뭐 질문하시고 답하는 거 하실 때 혹시 그 질문 하나 처리하는데 전력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얼마 쓰냐면 질문이 긴 거하고 짧은 거한테 틀린데 대충 0.001kWh에서 0.01kWh 정도를 씁니다. 질문이 좀 긴 거는 0.01이 되고 질문이 짧은 거는 0.001이 되는데요. 0.001이면 이제 1W시잖아요. 와트아워인데 대충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LED 전구 여기 한 20W짜리 요거를 1시간 틀면은 20Wh 필요하거든요. 그 0.02kWh를 쓰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한 2,500만 명 정도는 쓰지 않나 싶어요. 초등학생부터 AI를 쓰니까. 근데 하루에 이거를 질문을 몇 개나 하나. 저는 봤더니 하루에 질문을 한 20개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처음 드리냐면은 원래 우리 그 에너지 인더스트리에서 그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전력 전력 먹는 하마가 갑자기 한 10년 전에 나타나서 지금 챗 GPT 3, 4, 5 가면서 또 HBM 뭐 3, 4 얼마 전에 또 뭐 HBM 4를 하이닉스가 개발했다고 그래서 뭐 주식이 확 뛰고 하던데요. 그게 전혀 우리 예상치 못했던 에너지 산업계의 큰 변화가 에너지 산업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산업을 움직이는 그 AI 산업 분야에서 다가와서 인근 그 AI 1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고 지금 2등이 중국인데 둘이 경쟁이 심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 임기 내에 AI 3대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러면은 어떤 정도 심각한 입장이냐? 미국이 왜 그러면 탈탄소를 포기를 하고 다시 원자력으로 가고 화석 연료로 가고 있느냐?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은 트럼프라서 그러냐?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물론 보수 쪽이고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자국 내 산업이라는 이슈가 크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면은 미국이 이제 패권을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른바 에너지 컨설팅 기업들이 미국 그 AI 딥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용량을 다 받아봤습니다. 물론 그 신청한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겠죠. 받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29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4년 동안 미국의 AI 딥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전력 용량이 50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표준 원전 한 기가 약 1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하나 짓는데 10년 걸리는데 미국은 한 15년 걸리거든요. 근데 2029년이면 좀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무슨 수로 50기가와트를 마련하겠습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스 발전하고 안 쓰던 원자력 발전 이런 거. 어느 정도 급한 상황이냐면은 이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원전 사고가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났는데 그때 쓰리마일 아일랜드를 지을 때 원자를 2개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터졌고요. 한 개는 다 건설 완성을 해놓고 옆에 게 터지는 바람에 영구 정지를 당해가지고 안 쓰고 있는 그 원자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새로 틀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슈냐면은 제가 앞에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꺼내드리는 건데 그 보통 미국의 전기값은 우리나라보다 싸거든요. 산업용 전기가 뭐 100원이 안 됩니다. 킬로와트아워당. 근데 그 3마일 아일랜드 그 원자력을 돌리면은 한 210원 정도에 우리나라 소매 전기보다 훨씬 비싼 건데 그 정도 해야지 이제 다시 그걸 돌려서 쓰는데 그거마저 좀 쓰려고 기존의 그 전력 수요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금 저 LNG 가스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쓰고 가스 발전을 쓰고 그게 부족해가지고 알래스카 그 동토에 알래스카 그 얼음을 깨고 거기서 또 천연가스를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현재 그 위기 대응의 현실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경제 산업 현실이 굉장히 이 평행선을 그리는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환경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다 100% 공감을 하고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그다음에 실제 산업 현실을 보게 되면은 농도치 않은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현 그 이재명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35년까지 NDC 달성하고 또 목표도 상향하고 그다음에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뭐 확실한 법을 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산업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믹스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또 그 베이스 담당하는 원전은 베이스로 쓰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가면서 에너지 절감 정책을 하는 그 큰 줄기는 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규제의 그 글로벌 기준이 또한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데요. 한때 유럽이 그 CBAM을 들고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포스코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수출이 안 된다. 또 아리백 이제 그 캠페인이 나오면서 지금 사실 아리백 캠페인이 한국 입장에서 CBAM보다 더 급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갑자기 이제 관세를 들고 나오니까 그럼 유럽이 우리 한국에는 CBAM을 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출을 하니까. 근데 유럽이 그러면 미국의 CBAM을 때릴 수 있겠느냐? 미국이 만약에 지금 미국은 다 화석 연료로 가니까 그러면 유럽이 만약에 미국한테 CBAM을 요구를 하게 되면 미국은 관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제 그 무역 그런 환경도 굉장히 자국 보호주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가서 이제 환경과 에너지와 기후가 다 만나게 될 텐데 이러한 지금 현재 국제 정세 변화를 상당히 스마트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굉장히 좀 큰 숙제가 저희 앞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계하고 그 정책 개선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올해 그 여기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콥30 그 콥30 그 기후 당사국 총회가 혹시 여러분들 어디에서 열린지 아시죠? 그 브라질의 파라주의 벨랭이라고 아마존 그 열대 우림 지역에서 열리는데요. 그게 상당히 이제 기후 하시는 분한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그 열대 우림 지역에서 이 콥 회의를 여냐면은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주로 그 미티게이션이라고 그래서 CO2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거냐, 산업에서도 줄이고 뭐 재생에너지를 넣어서 석탄 발전소를 좀 줄이면은 CO2 배출이 줄어드니까 줄일 거냐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 뭐 우드 맥킨지나 여러 전문 기관들의 예측에 의하면은 이미 벌써 1.5도씨 그 파리 협약의 어떤 거는 선언으로 끝난 것 같고 일본은 이미 1.5도가 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2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2.5도가 될 것 같다는데, 근데 2.5도면 사실은 그 생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디제스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이제 좀 기후 그 대응이 굉장히 중심이었다면 기후 대응 중심에서 기후 적응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콥30에서 콥30를 준비하는 팀하고 저희가 좀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콥30에서 하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탄소 그 시장 관련해서 배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배출권을 줘가지고 줄이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배출을 더 적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 2.5도시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열대 우림처럼 실제 대기 중에 있는 그 CO2를 흡수를 하는 거. 뭐 우리 기술로는 뭐 다이렉트 에어 캡처 같은 것도 있고 뭐 아까 그 땅이 이제 흡수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실제 대기 중에 이미 배출돼 있는 CO2를 다시 고정화시키는데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미티게이션 시키는 거는 계속 유지는 하되 미티게이션보다는 오히려 이미 나가 있는 거를 다시 땅이나 이런 쪽으로 흡수하는 쪽에 더 그 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지 않냐는 그 얘기의 시작이 아마 이번에 콥30의 그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이 기후 적응 관련해서 그냥 혹시 여러분 신문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요 스페인 그 정전 사태 다 여러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 잘 견뎠습니다. 독일이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요. 독일에 지금 깔려 있는 태양광 50기가와트 정도가 잘 발전해줘가지고 이 무더위에도 정전 나지 않고 잘 건졌는데 대신 이제 태양광이 꺼질 때 가스 백업이 급하게 따라 올라오면서 전기요금이 5배로 튀어가지고 독일 주민들이 굉장히 그 요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냈고요. 그래도 하여간 그 태양광 때문에 버텨줬고 우리 대한민국도 올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 피크가 100기가까지 올라가는데 사실은 수요는 120기가까지 갔거든요. 그럼 20기가는 뭐냐면 개통에 잡히지 않는 자립형 그 독립형 태양광이 20기가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나와줘가지고 우리 전력 개통이 이렇게 문제 없이 잘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기가와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가격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 같은 그런 전력 이 데미지가 직접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럼 프랑스는 원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땠느냐? 거꾸로 프랑스가 고생을 더 했습니다. 독일보다도. 프랑스가 원전이 많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프랑스 원전들은요. 남는 전기를 팔기 위해 가지고 독일 국경하고 이태리 국경하고 스페인 국경 쪽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바다 쪽으로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쿨링 워터 냉각수를 그 바다에서 못 끌고 강에서 끌어다 씁니다. 강은 여러분 잘 아시죠? 히 캐패시티가 작으니까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올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강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원전에서 이게 냉각수로 쓰려면 29도 이하, 섭씨 29도 이하가 돼야 되는데 29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좋던 원자력이 한 30% 이상 발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전혀 예측 못했던 기후 변화에 따른 현상이 에너지 분야에도 일어났고요. 이태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멀쩡히 가던 전력망이 정전이 돼버렸습니다. 왜 정전이 되냐면 이 고압 송전소는 워낙 그 전류도 세고 전압도 세가지고 이 플라스틱 피복을 못 올립니다. 전선이 노출돼 있거든요. 공기 중에. 충분히 이제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765나 365 KB 라인들 다 전선 피복 없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위에 게 쳐져가지고 밑에 거랑 쇼트가 일어나가지고 이태리에서 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로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고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문 교수님도 잘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의 파견도 가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과만 틀려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이제 국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부의 한 큰 차관실이 이제 같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관실 1차관, 2차관실의 긴밀한 소통하고 공통으로 어떤 무슨 주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래서 정말 부서 간의 사이로를 허물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큰 심각한 문제를
잘 풀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촉구를 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글로벌 이슈들을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영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7만 5천 명 이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한전이 있어서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산업 정책을 하는 산업부의 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환경 정책을 하는 환경부 분들하고 합쳐졌을 때 잘 그 차이를 조화롭게 이렇게 참 통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기후 대응에서 기후 적응으로 이제 간다고 했는데 아마 이상호 교수님이 그 관련돼서 좀 좋은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된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에서 굉장히 좋은 토론이 많이 있었고요. 저는 기술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어떤 일을 좀 해줬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또 상당 부분을 앞에 토론자분들이 이미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중복되는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관점, 뭐 해석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그 감축과 적응을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새로운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는 이미 말씀해 주셨던 여러 정책들 중에서 적응과 이제 그 완화에 대한 감축에 대한 정책들 각각의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관점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단계에서의 토론이다 보니까 앞서 토론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역할을 좀 이렇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환경부가 다소 이제 규제 중심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기후 위기는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후 위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중에 하나는 기후 안보라는 개념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기후 안보라는 것이 뭐 사실 그냥 어떤 구호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안보의 수준으로 들어갔을 때 국가적으로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안보라는 것을 고려할 때는 소위 말하는 BC라는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중요도를 좀 높이게 하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사실은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이제 재정 투자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후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부에서 언급해 주시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탄소 중립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육성 의지를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그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적응까지 포함을 해서 큰 틀에서 기후 산업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서 이를 통해서 기후 위기가 이제 새로운 신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언급된 거지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 기존의 어떤 탄소 다배출 산업을 이제 녹색 산업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관점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후 복지라는 개념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앞서 이미 그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긴 했지만은 현재 단계는 아무래도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당연히 이제 선결 과제라고 생각되지만은 좀 더 나간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이제 그 기후 복지라는 측면에서 기후 위기에 이제 영향받지 않는 충분한 이제 환경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어떤 기반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국 과학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학 기술은 결국 기존의 방법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과학 기술에서 이제 두 가지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AI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결합시켜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가능성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 볼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환경부에서 AI 홍수 예보나 뭐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으로 많은 어떤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른 분야까지 좀 더 확장하는 그런 AI의 적용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 패러다임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규제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규제가 아니라 이제 안전을 지키고 안보를 확보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는 사실은 산업의 육성의 주체로서의 어떤 새로운 부처의 어떤 역할이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대응 방법으로서의 감축과 적응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어떤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감축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적응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제 결국 감축과 적응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감축이 뭐 예를 들면 그 바이러스로 얘기하면은 이제 백신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백신을 맞았어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대응해주는 수단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적응이 결국 가장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와닿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적응에 대한 중요도를 좀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적응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나 이런 것들을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전체 국제적인 어떤 규제나 기준 이런 것들에서 적응에 대한 것들은 좀 사실 빠져 있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후순위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또 강조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부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바뀌면서 사실은 에너지가 통합됐다는 것이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만은 잘못하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감축에 대비해서 적응에 대한 비중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는 좀 더 적응의 무게감이 실린 그러한 정책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어떤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양극단을 볼 수가 있는데 감축보다 이제 적응보다 이제 감축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 반대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적응과 감축은 서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조화롭게 연계를 이루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응과 감축의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면적과 같이 이제 표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균형 있는 어떤 정책의 추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조금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결국은 에너지와 환경이 이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되게 되면은 과거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좀 융합적인 시도들이 좀 더 가능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뭐 사실은 감축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사업 이런 것들 적응에 관한 기술 개발이나 사업이 사실은 부처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연계되지 못하고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가능성 모색 자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적응을 하더라도 감축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감축을 하면서도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연 기반 해법 이런 것들이 적응과 감축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모색 그런 것들이 이제 넥서스의 개념으로 좀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과 이제 기후 적응 정책에 대한 의견은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환경부 발제해 주신 자료의 최종본을 보지 못하고 이제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라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뭐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뭐 마이크로 그리드나 이런 식으로 좀 지역 분산형 뭐 에너지 가버넌스 이런 것들의 확대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재정인데 기후 재정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투입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회수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응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에 대한 특히 이제 R&D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소 좀 피상적인 부분에 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물관리 같은 경우는 가뭄과 홍수를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방 중심의 투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후 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좀 더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제 뭐 정책이나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감축도 하고 적응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도 육성하고 복지를 하자 이것이 결국은 이제 궁극적인 어떠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표를 끝내기 전에 하나만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면은 기후 위기를 이제 극복하자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기후 위기를 과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극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에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는 어떠한 적응력을 갖춘 것이지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근절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후 위기라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근이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피해를 줄이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떤 그러한 조건에 맞게 우리가 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의 정책에 좀 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호 교수님은 이게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니고 기후에너지부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제안이 됐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제안이 됐던 것이고,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나왔던 것은 환경부가 어떻게 보면은 온실가스 정책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온실가스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적절하게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기후 파트는 환경부에서 떼내고 에너지 파트는 산업부에서 떼어내서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부처가 사실은 너무 작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논의 과정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쨌든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 탄소 중립 전환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뭐 그런 문제 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축과 적응 얘기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감축한다고 해서 기후 위기가 확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한 1.5%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적응 정책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항상 과학기술 관련된 과학기술 필요하겠죠. 과학기술 연구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얘기 나오면 이제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이제 순환 경제 이슈입니다. 이제 순환 경제가 또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가 어려운데, 우리 순환 경제 하면 우리 또 장용철 교수님이 또 가장 전문가이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장윤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서 우리 환경부에서 국정과제가 맡고 있는 5개 중에 42번이 구체적으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서 좀 한 5가지 정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 오늘 토론의 논점은 이제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왜 순환경제 구축인가, 왜 중요한가, 그거를 조금 약간 소두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순환경제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부분들을 진단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42번을 중심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스킵하고요. 뭐 워낙 이 부분 갖고도 굉장히 장시간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오늘 토론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환 경제는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 대응, 또 자원에 대한 효율성, 지속 가능한 사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엘렌 메가더 재단에서 산업 부분 한 5개 영역만 순환 경제만 잘 구축해도 온실가스 배출의 한 4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고, 유럽도 한 40에서 50% 정도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을 하는데, 특히 자원 순환하고 그러면 순환 경제하고 뭐가 다르냐? 자원 순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폐기물의 관점에서 엔드 오브 파이프 아까 문태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의 발생을 어떻게 자원으로 인식해서 그걸 순환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다면은 순환 경제는 말 그대로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품의 설계부터 마지막 끝에 폐기하는 그 전 주기를 고려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도 최소화하는 친환경 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발전해 왔는지 이 6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GDP, 화석 연료의 소비,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경제 성장과 함께 부정적인 특히 뭐 폐기물 발생량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고 플라스틱 사용이나 소비도 거의 굉장히 직선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긍정적인 거는 이제 매립이 급격하게 줄고 이제 소각이나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재활용은 거의 정체 현상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 구축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효과는 탄소 중립이나 또는 자원의 어떤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순환 경제가 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나라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또 자원에 대한 어떤 확보와 순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순환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에 맞춰서 사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도 순환 경제를 한 10년 정도 전부터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전략들을 수립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여러 조치들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한 4, 5년 전부터 해서 자원 순환에 대한 정책 대전환, 탄소 중립 비전, 그다음에 K 순환 경제 이행 계획, 그다음에 순환 경제 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유럽을 예를 들면은 유럽은 이제 그 기후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린 딜을 중심으로 자원 효율성, 산업 경쟁력 혁신, 순환 경제 전환의 어떤 큰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순환 경제를 추진하고 있고, 요 순환 경제의 계획 안에는 또 여러 다양한 그 산업 분야들, 플라스틱, 포장재, 배터리,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건물, 건설, 섬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런 순환 경제에 대한 조치들과 이행 수단들과 관련 규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제품의 순환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코 디자인 규정들 규제가 작년에 발효가 됐고, 올해 또 포장재 및 포장재 규정에 대해서 또 올해 또 EU에서 채택이 돼서 내년 또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순환 경제에 대한 그 전환들이 굉장히 그 촉진이 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K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우리나라도 유럽보다 한 1년 반 정도에 발표는 했고, 이 이행 계획에 맞춰서 2021년부터 30년, 50년까지 하겠다고 나와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저런 이제 지표들 순환을 서큘러하는 이용률 이런 거를 발표는 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지표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고, 산업부에서도 이제 산업에 대한 신성장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또 순환 경제 활성화할 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지금 어디에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게 플라스틱 물질 흐름도도 이것도 아직 국가가 발표를 하지 않은 거고 저희 연구팀에서 일단은 제시를 한 건데,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한 1,100만 톤 정도가 연간 나오는데 그 중에
재활용으로 해서 물질로 재활용하는 게 한 450만 한 40%가 되는데 저 통계도 사실 환경부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이게 과연 또 어떤 품질들과 어떤 종류들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직 조사나 이게 통계가 부재한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 보십시오. 거의 그 급증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탈플라스틱 대책을 세우고 이번 이제 12월 말에도 탈플라스틱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저 커브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 이걸 어떻게 완화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순환경제로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챌린지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발생량, 뭐 소비하고 발생량 거의 비슷한데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100kg 정도 쓰니까 상당히 많은 거의 이런 수준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오른쪽 저 여러분 보시기 왼쪽은 이제 우리 전기전자 쪽에 관련된 IT 제품 관련된 재활용에 대한 그림, 저 물질 흐름인데 문제는 이런 통계가 플라스틱이나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그 각종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전략 원소들, 예를 들면 리튬, 코발트, 뭐 희소금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회수가 되고 얼마나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아직도 부재한 상황이고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도 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는 옷 이런 것들도 섬유들도 거의 지금 한 절반 이상은 다 태우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한다고 지금 한 20만 톤 되어 있지만 여기 대부분은 다 중고로 헌옷으로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섬유 순환 경제는 순환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폐수 발생량도 많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환 경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순환 섬유에 대한 순환 경제 이행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순환 경제의 진단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은 앞단의 부분에서 아까 부처 간의 칸막이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앞에서 제품을 만든 쪽에서 제대로 잘 설계도 안 하니까 아무리 끝에서 엔드 오브 끝단에서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을 해도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은 또 폐기해야 되고 또 소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앞단의 상위 단계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이쪽의 하위 단계에서는 아직 낮은 품질의 재활용 제품이라든가 또 재활용 업체들의 영세성 곧 그 현대화나 고도화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생산 기반들이 고품질 말 그대로 순환 경제라는 거는 경제 흐름을 통해 가지고 재생 원료들이 잘 만들어지고 그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시장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해서 산업 활성화를 해서 어디로 가냐? 5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에 나와 있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여기 탈플라스틱 아까 추진 말씀 저기 나와 있고 그다음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해서 에코 디자인을 강화하겠다는 거, 그다음 회수 체계 고도화, 순환 이용 활성화, 여기에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이나 섬유 폐의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순환 경제에 대한 여러 산단에 대한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2040년까지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리덕션하고 리유즈하고 프리벤션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2차 원료를 얼마만큼 생산할지 정량적인 데이터들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또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순환 경제의 완성은 얼마만큼의 고품질의 재생 원료들을
잘 생산해서 수요 시장들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단계에서 제품의 설계와 또 녹색 제품에 대한 공공 의무 구매 확대와 그다음 재생 원료에 대한 의무 사용 이런 것들이 돼서 하위 단계에서 또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별 기술과 전략 원소들 또 재생 원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결국은 순환 경제가 완성이 되고 생태계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제시한 모든 그림들은 국가에서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고 또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물질 흐름 분석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표가 폐기물을 얼마나 매립하고 있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 얼마나 있고 이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지표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자원의 생산성이나 순환 원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요 네 번째는 결국은 K 순환 경제는 단계적이고 어떤 우리 사회와 산업의 시스템 전환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2030년까지 각 우리가 해야 될 국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연도별로 제가 한번 제시를 좀 해봤거든요. 여기 섬유 순환 경제도 있고 전기 전자 제품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에코 디자인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정책에 담았으면 좋겠다. 아마 국정과제 42번에 세부에 아마 이행 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할 텐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이런 제안들을 해서 사회가 전체가 산업과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틀이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순환 경제는 어느 한 단계가 작동이 안 되면 결국은 순환 경제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주기 관점에서 민간과 정부와 그다음에 여러 정부의 정책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한국의 순환 경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순환 경제에 대한 뭐 발제를 해도 될 정도로 순환 경제에 대한 뭐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측면들을 다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 몇 가지 한 거를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이 순환 경제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게 아주 팬시한 것도 많고 유럽보다 더 앞선 것도 많은데 사실은 그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많은 정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우리 장영철 교수님이 사실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게 결국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원료에서 나오는 건데 석유화학 원료 매스 밸런스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맞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 몇백만 톤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통계가 잘 안 맞으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아까 물질 흐름 연구, 물질 흐름 어떤 그걸 체계화하는 꼭 뭐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뭐 각종 뭐 철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이 금속에 대해서도 이게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통계가 파악이 돼야지 그거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환 경제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의 아주 중요한 토론을 들었고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발제를 했거나 또 토론을 해주신 분, 자장을 하고 있는 저보다도 훨씬 경험과 지식이 많은 분들인데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이게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한 뭐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발제 내용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좋은 발제 잘 들었고 토론 잘 들었습니다. 순환 경제를 비롯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순환 경제 중에서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땅속에 묻혀 있는 원유를 꺼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소의 순환, 즉 흙에 들어 있는 탄소를 우리 인류가 무분별하게 꺼내서서 공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온실효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땅속에 들어 있는 흙, 그리고 생명체, 그리고 공기, 바다, 이런 탄소의 순환이 우리 인류가 그걸 끊었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행하고 인류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우리 문태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흑의 날을 만들었어요. 흑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2013년에 발의해서 흑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 흑의 날이나 또 저탄소 식생활, 식생활도 그게 순환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면은 유엔이 발표한 통계가 31%의 온실가스가 우리 먹는 데서 나온다, 먹는 순환에서. 그래서 환경부에 좀 뭐 그런 행사할 때 참석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면은 답이 없어요. 아주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는 전체의 그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도 잘 프로모션 시켜야 됩니다. 그게 환경부의 공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태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기후 안보다 하는 용어도 맞습니다. 그리고 기후 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온난화가 되면 제일 취약계층인 식생활에 대한 그 이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닥치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LA에서 만든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뚝 떨어져요. 그 각종 그 통계가 요즘에 그 많이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 온난화가 되면은 취약계층의 학업 문제, 교육 문제, 뭐 취업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닥치기 때문에 기후 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부처가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 교수님 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은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결론적으로 첫째는 지금 현재는 ETF 쪽에 사실 반도체 쪽만 있는데 이 환경산업에서의 그 ETF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래도 수익률도 높아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 100%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바이오 디젤의 그 함유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폐식용유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폐식용유를 우리가 수입해서 바이오디젤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부에서는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기후 위기라는 것은 위기이지만 기후 위기가 하나의 기회로 작용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환경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이 필요하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많이 소비시키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과 축산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내용은 다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ETF 다 아시죠? 예, 우리 그 에너지 전환, 기후 환경 에너지 전환 하면서
이제 그 관련 성장 동력 산업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도 이제 좀 투자를 해서 산업도 성장하고 또 투자해서 돈도 벌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디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 김일중 교수님. 예, 잘 들었습니다. 한 2개월여 전쯤에 기후 위기와 AI라는 그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뭐 기후 위기 이름이 붙어서 가서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을 AI 쪽 전문가들이라 뭐 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기후 위기 문제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제한 그 내용 중에 차트 하나가 있는데 그 이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국가별로 비교를 했어요. 불란서가 한 12위쯤 되고 우리는 한 7, 8위 정도 되는데 그거를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11위더라고요. 이게 지금 엄청난 그 지금 전력 수요가 있는데 거기서 2030년까지 예측을 한 걸 보면은 한 너댓 배가 늘어난답니다. 이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진보 쪽의 정부다가 보면 원자력이라는 거는 이제 대충 좀 뭐 지금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가능하면 줄이는 그런 정책이 될 텐데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기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산업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AI의 정책과 그 다음에 기후 정책이 상당히 컨플릭트가 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매개체가 바로 뭐냐면 전력 수요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직은 환경부이기 때문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합해지면 이제 그 내부에서 아마 그 갈등 요소를 풀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전 하여튼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기후 위기와 AI가 하여튼 정말 중요한 기술 발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AI 때문에 이제 점점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아진다,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우려와 야, 그 대단한 기술인데 AI에 의존하면 기후 위기 문제도 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막 격렬한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전력 수요와 관련된 거죠. 혹시 뭐 또 한두 분 더 계시면 예, 이상훈 원장님. 예. 예. 그다음에 이규영 장관님 하시죠. 아니 뭐 지금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실 때 AI 뭐 챗GPT 물어봤더니 전력 수요 얘기하셨는데 그 전력 수요하고 AI하고 관계되면 사실 지난번에 되겠다면 물하고도 관계가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얼핏 생각난 것이 기후 환경 에너지부가 되면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되면은 모르게 그런 사례가 외국에든지 모르겠지만 물 관리하고 에너지 관리를 한 부처에서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물 넥서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물 에너지 넥서스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런 걸 환경부에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발전의 방향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아까 하나는 여기 그 화학 안전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화학 안전 관련돼서는 그 위해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리스크 어세스먼트 관계가 여기 언급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안전 관리의 기본을 갖다가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를 드리면서 하여튼 제가 뭐
방금 생각했지만 물하고 에너지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넥서스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용 장관님. 예, 이기용입니다. 저 서영태 국장을 뵌 김에 좀 잔소리 좀 한번 해보려고. 그 최근 3년간 환경부 업무 보고나 정책 이런 그 보고를 보면은 환경 정책이 실종된 것 같아. 실제로 기후 정책 이런 거는 오늘도 보면은 면이 24면인데 그동안에 해온 환경은 7면 정도 되고 나머지 전부 기후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에너지까지 왔으니 나중에 이제 에너지부 이제 출범하면 이제는 환경부 쪽 일은 뭐 한 10분의 1 될 것 같아. 이런 비율이라면 현재도 근데 우리 환경 현실이 모든 게 다 해결됐냐? 지금 거의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있고 아직 더 우리가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왜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던 환경행정의 본연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생략하고 그냥 장식용으로 지나가는가? 지금 내가 보기에 환경부 공무원 수만 해도 한 2,500명이 넘는데 아까 소 국장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에너지 쪽에 190몇 명 오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면은 190명의 에너지를 그렇게 큰 것 같아도 공무원 190몇 명이 감당하던 일이라고. 그런데 환경부는 지금 2,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감당하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공무원들의 업무가 그만큼 크니까 그런 수로만 봐도. 그런데 200명을 받는 10분의 1의 인원을 받는 부분의 정책이 기존에 2,500명이 하던 정책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도 되는 건지. 근데 이거는 오늘 발표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환경부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일부 사람들은 환경산업 분야, 그럼 산자부의 하위 부서로 들어가든지 옛날에는 공교부 이중되냐 그 소리를 들었는데 뭐 수출, 산업 수출부로 하든지 몇 조를 수출하느냐가 환경부의 목표가 된 적도 있고 하더니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와서 정부도 바뀌고 해서 좀 이제 더 발전적으로 큰 틀에서 환경행정이 더 한 단계 발전하나 했더니 지금 너무 생략돼 있고 뭐 환경보건이란 말은 아예 단어도 없고 토양 뭐 지하수 이런 부분은 뭐 다 해결됐는지 또 물 문제도 지금 뭐 활당물이 과연 새로운 PFAS니 새로운 유해 물질, 화학 물질들 그런 거에 경향,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아무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발표도 없는 데다가 환경부 공무원들 자체가 아젠다를 그런 걸 무시하는 듯하고 그럼 난 도대체 환경부는 요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환경부는 이제 기후에너지부 오면은 이제 1실에서 정통 환경 일을 하고 2실에서 기후에너지 한다는데 이런 업무 내용이면은 1차관을 둘 필요도 없이 실 하나로 남겨놓고 기후에너지 쪽을 대폭 보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스스로 왜 자기 하는 일들을 이렇게 여기 보면 정말 그 전통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지 화학물질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수질이나 대기나 또 조리흉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한마디 없어. 그 과연 그렇게 없어도 되는 건지 물론 기후에너지부가 왔기 때문에 당면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잘 하는가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업무의 중심이 그쪽으로만 쏠려서 갈 거라면은 조직을 개편해서 아까 말한 대로 기존 정통 환경 조직은
실 하나나 뭐 국 몇 개만 두고 나머지 다 기후 에너지를 하든지 진짜로 너무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나가겠다는 큰 목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보이고 그 환경부 공무원들은 뭘 하려는 의욕도 없는 건지 정말 내가 걱정이 돼 솔직히. 아니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리 소영태 국장이 옛날 제가 같이 일을 많이 했던 친구라 내 스스럼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정통 환경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요새 몇 년 동안 걱정해 온 거거든. 근데 도대체 환경부가 뭘 하는지 부분을 뭘 위해서 하고 현재 상황은 어떤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업무 보고도 내가 보기에 정책 보고도 그런 수준이야. 그래서 이게 저 환경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환경부에서 일을 하는데 기후 에너지가 워낙 중요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뭘 한다라고도 별로 들어보질 못해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소수의 이런 특이한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좀 뭐 쓴소리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환경부 내부에서도 에너지 쪽을 맡으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가 에너지부 갖고 오려고 한 30년 90년대 초부터 노력을 했어요. 사실 왜냐 그때 동자부가 YS 들어서면서 동자부가 없어질 때 다시 저 상공부로 간다 그럴 때 동자부 선수하고 우리 저 환경부에서 비밀리에 작업을 했어요. 왜냐 에너지 자원을 하던 동자부가 이만 합쳐진다면 환경부랑 합쳐지는 게 낫다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사절을 보냈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냐 그 산업 정책에 에너지가 계속 종속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서로 에너지 정책도 독자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어야 산업 정책하고 주고받아야 서로 발전을 하는데 산업 정책에 종속되는 한은 이게 왜곡이 돼서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환경 쪽으로 와서 동자부가 해체될 거면 환경부 쪽으로 오는 게 낫다고 해서 우리한테 사절이 와서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게 소식이 산자부 쪽에서 들어가서 이규영 장관님 조금 잠깐. 예. YS가 이게 대노하는 바람에 제가 수습을 무산됐는데 그런 저 연원을 갖고 에너지가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산업 정책에서 독립될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온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환경 정책이 다 거기에 끌려가고 무시되고 좀 경시되는 그런 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지금 하는데 후배들한테 꼭 아유, 바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죄송합니다. 짧은 질문. 예. 일단 어제 오늘 나오란 얘기를 듣고 나오셨는데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정으로 주신 말씀 것 네. 같고요. 저는 순환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환 경제가 이제 환경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순환 경제는 경제 정책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가 빠져 있어요. 다 지금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자원을 순환하겠다는데 순환을 할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영향을 주면서 순환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유럽이라든지 순환 경제 로드맵을 보면 GDP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데 전기 사용량이나 자원 사용량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환경 영향과 경제 사이에 디커플링을 유도하는 게 순환 경제인데 우리가 보면 환경부의 정책들이나 또는 순환 경제를 환경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경제기가 완전히 빠져 있단 말이죠. 그게 좀 아쉽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활용 제품이 잘 되고 잘 팔리려면은 경제 정책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된 제품의 가격을 제대로 이제 가격 정책을 쓰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재활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체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 번 제품이 만들어질 때 부가세를 냈는데 그것이 순환돼서 다시 부가세를 내면 그건 더블로 내게 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순환경제의 기본은 새로운 물질이 덜 들어가고 덜 나오게 하려면 수명을 늘려줘야 됩니다. 제품의 수명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순환경제 상태에서 좀 경제 정책과 맞물리는 순환경제 정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순환경제의 경제적 마인드를 더 포함하자. 저희가 사실은 항상 그 리더스 포럼을 할 때 제가 이제 좀 좀 죄송스러웠던 것은 이제 발제자 발표하고 토론자 딱 발표하고 거의 그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 없이 이제 끝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어떤 그런 그 조언이나 제안들을 받을 기회를 놓쳤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참여가 정말 그 뜨겁고 많은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저는 문상진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저도 순환경제에 대해서 멘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는 이제 그 탈 플라스틱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해서 모르지 이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탈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또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60% 70% 이상이 우리 모든 둘러싸고 있는 게 플라스틱에서 왔는데 우리가 키워드 하나를 쓰더라도 좀 이렇게 현실성 있는 보다 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난 정부 겪어오면서 우리가 탈원전 때문에 탈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까? 또 이런 사회적 비용 그걸 생각한다라면 탈 플라스틱도 우리가 정말 축 플라스틱 정도 뭐 이렇게 좀 더 현실성 있는 키워드를 쓰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감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저 오늘 박진호 교수님 와 계시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태양광 이제 발전 태양전지 이쪽을 전공을 하면서 에너지 쪽에서 지금 한림원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와서 늘 느끼는 것이 한림원 이 환경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가 탄소 중립과의 경우에는 한 80% 거의 85% 이상이 에너지하고 환경을 뗄 수가 없는데 서로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항상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왕 우리가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가는 입장에서는 정말도 이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현실성 있는 단어 그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감정적으로까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저쪽 가운데 제가 네, 이재현입니다. 예, 발제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새로운 정부에서 이렇게 우욕적인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후 정책도 그렇고 환경 정책도 그렇고 저도 중앙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방을 맡아본 경험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단절 이 부분이 부처의 칸막이보다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게 현장 적용성과 실행력이 있으려면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그리고 미션이 그리고 지원하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이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기후 환경을 미리 고려하면은 사후에 이러한 미티게이션이랄지 이런 감축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 한 종도 가령 느티나무 이렇게 도시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해야 할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공약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탄소 중립이랄지 이런 부분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해서 이 탈플라스틱 매립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감량과 재활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면은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환경부는 그냥 지자체에 맡겨버리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청소 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NDC의 폐기물 분야가 40%보다 더 높은 46.8%인데 그에 상응한 감량과 재활용에 지자체의 2030년까지 목표 관리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짧게 대하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준일 대표님 짧게 해주십시오. 온실가스 환경부 산하 법정협회인 온실가스 검정협회 송준일 회장입니다. 저는 이 2010년부터 온실가스 검정 일을 해왔고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한 1,000개 정도 진행해봤습니다. 근데 국내 감축은 너무 돈이 들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그 파리 협정 A의 6-4 국제 감축이 시작되고 나서 한 30개 정도 진행하는데 정말 한 10,000분의 1 가격으로 온실가스가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려요. 한 예로서 카자흐스탄 100만 제곱킬로의 나무를 심으면 1년에 40억 톤 흡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억 톤 배출하죠. 근데 40억 톤 흡수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대략 돈이 1년에 400조씩 남아요. 그래서 해외 감축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외 감축 쪽으로 많이 개발해 주시면 참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노 교수님 뭐로 해서 일단은 그 오신 분들 의견 받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인데요. 왜 이번 그 개편할 때 산림청이 환경부로 안 왔는지, 우리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인데 그게 왜 안 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택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 그 제가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여기 아까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좀 더 그 부연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딴 건 아니고 아까 AI 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미국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러프한 에스티메이트로 향후 그 AI 관련해서 그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연 한 1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우리 경제 성장률하고서 에너지 성장률이 거의 평행선을 그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거의 뭐 1%, 2%, 3%대 성장을 한 지가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옛날에는 7% 성장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에너지 성장률하고 경제 성장률이 항상 평행을 그렸는데, 아까 AI라고 하는 지금 이게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는데, 얘가 지금 예측되는 게 미니멈 최소한 연간 15% 정도의 전력 그 생산 증가율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실 좀 심각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 AI 이걸 해결하려면은 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I 그 산업에서 뒤치지 않으려면 또 반도체 산업이 또 발전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그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먹는 하마가 또 이게 AI를 이끌어주고 또 그거에 의해서 또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렇게 지금 잘못했다가는 악순환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이 악순환 구조를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꿔서 전력을 작게 쓰는 반도체를 만들 것이냐, 또 그리고 효율적인 산업을 할 것이냐, 또 그렇게 되면 그렇더라도 이제 예측되는, 예를 들면 요즘 새로 나온 HBM HBM4 칩은 HBM3에 비교해서 약 70%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 칩이 나왔거든요. 같은 계산을 하는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 전력 수요 급증하는 거를 우리 새로 만든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현 정부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차세대 전력망. 차세대 전력망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해서 지역 분산형으로 가고 아까 여기 마지막에 질문도 해줬습니다만은 그 지역 연계형 그런 발전 전략, 지역 분권형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거기에 맞춤형 그 탄력적인 규제, 그다음에 ODA 사업 같은 확대해 줘야 된다고 꼭 따라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갈 텐데 왜 그러면 에너지 고속도로 처음에 띄웠다가 요즘 다시 자꾸 주춤하냐면요. 처음에 그걸 기획에 참여했던 뭐 저희 아는 분들도 다 참여했습니다만은 그냥 그 수도권에 현재 뭐 용인이나 평택 전 정부에서 했던 거기에다 이제 전력선을 서해안 또 통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공급하려면은 2기가와트짜리 그 HVDC 라인이 한 4개가 필요해서 총 8개가 필요하는데 그 투자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기가와트짜리 8개를 서해안 따라 보낸다는 거는 비용 경제적으로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중간 결론에 도달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해안에 HVDC 라인을 최소한 줄이면서 지금 현재 있는 개통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지산지소 형태로 각 지역에 분권형 그 마이크로 그리드를 많이 만든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거를 어차피 수도권에도 필요하니까 HVDC 뭐 2가닥일지 3가닥일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연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여서 아마 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 자원순환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산업에 들어가는 크리티컬 미네랄들이 거의 대부분 20종이 있는데 IEA 통계에 의하면은 거의 20종 모든 걸 다 중국이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대표적인 그 응국제로스나요? 그 흑연 같은 건 거의 98% 수입이거든요. 니켈 뭐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원 순환이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해서 사실 2023년도에 그거를 가지고 그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거기 재생에너지를 넣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작업을 할 때 이게 이미 겁이 있고 개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전혀 그 법이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제정이 됐고 바로 이제 올 2025년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안에 재생에너지 핵심 부품, 핵심 간물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발표하시는 그 탄소중립법에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자원안보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은 WTO로부터도 좀 우리가 좀 그 자유스러워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그 산업 생태계도 순환 경제하고 이게 재생에너지도 태양광 풍력 거의 70-80%가 지금 중국에 의해서 이미 벌써 그 완전히 그 지배된 구조에서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그런 그 3면적 4면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 교수님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우리 서영태 국장님께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 오늘 너무 힘드시죠? 우리 마이크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별로 제가 건건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약간 주제 넘은 것 같고요. 그 큰 환경에 대한 방향성과 또 기후 에너지 환경 부에서 담당해야 될 방향, 원칙, 기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2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환경하고 기후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칸막이를 낮추고 융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 와중에서 환경의 가치를 어떻게 공고와 견고하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단 조직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는 조직으로 보면 환경부의 그간의 사업국이 11개국이 있습니다. 감사관실 빼고 사업국 11개국이 있고 산업부에서 이번에 5개 국이 와서 총 16개 국이 됩니다. 그거를 8개 1, 2차관실로 나누게 되고 기후국과 에너지국이 하나의 국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살아남는 국은 그간의 전력 산업국이 전력을 온전히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전력 그 망국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수요 확대에 대한 전력의 생산과 배분 그다음에 이에 대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제 전력망 구축이다라는 게 있어서 나왔고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사실 이게 우리 환경부가 늘어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대하고 좋았었다가 이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가치를 어떻게 공고하고 좀 견실하게 살릴 것인가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약칭을 기후부로 하기로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환경부로 여러 번 제시를 했는데 행안부에 이제 이게 그래서 갖고 있는 부처들의 약칭과 영문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후부로 되었다고 일단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3년 전이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 얘기할 때에 자꾸 새로운 기능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전통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드릴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력이나 또 전문성이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자꾸 밑도를 빼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윗도를 개게 되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게 약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화학물질 할 때 유독물에 대한 관리, 전통적인 유독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요구들이 다 오니까 무슨 이제 우려 물질 막 이런 데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유독성이 확인된 유독물에 대한 관리에 약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규 기능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밑도를 빼지 않고 추가로 어떻게 새로운 기능들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장관님의 지적과 고민, 걱정들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희의 좀 고백 같은 건데, 사실은 옛날 제가 꼬꼬마 시절에 장관님과 실장님 뵈면서 배웠던 치열함이 많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건 뭐 저희 부의 얘기인데, 저는 사적으로 얘기할 때 저녁에 이제 우리 회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부. 근데 후배들은 환경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환경부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 환경부가 뭐 딴 부처냐? 너희 우리 회사 아니야? 이랬더니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거. 근데 이게 제 친구들에 물어봤더니 일반 사기업도 그렇대요. 사기업도 우리 회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업 이름을 부르거나 심지어는 이 회사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보더라도 어떻게 그 가치에 대한 치열함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조직 개편 과정에서 환경부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말씀 주셨던 이제 기후 온실가스 관련해서 감축 부분하고 적응 부분의 균형 말씀하셨지만 그간에도 놓치고 있던 게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한 흡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CCS가 사실 뭐 효과적이긴 한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천연 CCS로 산림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목재 활용에 대한 부분, 목재가 이제 산림 베어내서 이걸 목재로 활용하게 되면 그 활용 기간 동안에는 탄소를 계속 고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목조 건축물을 100년 유지하면 100년 동안 탄소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당장에 배출된 탄소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제 순환 경제 부분인데 저희가 아픈 부분입니다. 이제 순환 쪽이 좀 자원 순환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소위 예전되면 폐기물 관리이거든요. 폐기물 관리 시점에서 그런 시각으로 순환 경제를 바라보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순환 경제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순환 경제의 루프를 완성시키는 건데, 그 산출을 투입으로 얼마만큼 율로 되매김을 했다도 중요하겠지만 이 루프를 얇게, 그러니까 배출되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에코 디자인을 활성화해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수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폐기되지 않고 중요 부품들을 수리해서 폐기를 줄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수리권 주장하는 문구 중에 제가 마음에 남는 것이, 수리할 수 없다면
소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소유라는 것이 수리할 수 있는 데서 터에서 터잡아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주신 정책적인 제안들은 제가 한마디 빠짐없이 정책 보고서로 작성해서 우리 간부님과 직원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예, 원래 6시까지만 하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 조절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대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용태 국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좋은 발표도 해주시고 또 답변을 아주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분의 우리 문태원 교수님, 박진호 교수님, 이상호 교수님, 장영출 교수님 네 분 정말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못지않게 사실은 오늘의 어떤 포럼을 빛나게 해주신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안현순 우리 실장님 감사드리고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